네, 안녕하십니까. 율촌의 윤용입니다. 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계신 분들이 대단하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라도 얻어가셔야 될 텐데, 뭐보다 감사하게도 앞에 연사분들께서 그 시간을 많이 사용해 주셔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정도, 5시까지 끝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꼭 지켜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앞에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준비한 것들과 상당히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그러니까 자연자본, 생물다양성, 그 다음에 공시제도 뭐 이런 측면인데 그래서 사실 앞에서 ESRS도 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강론에 더해서 좀 총론적인 측면에서 저는 글로벌하게 지속 가능성 관련된 규제, 특히 공시제도가 어떻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히스토리컬리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흘러왔고 현재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이 어떠한지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고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에 본론에 해당하는 것은 특히 이제 한국에 이것을 법을 만들고 적용함에 있어서 이제 쟁점들이 나올 테니까요. 한국 법적 쟁점 관점에서 지금 국내에서 좀 고민하는 포인트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시고요. 제가 원래 서론격으로 일단 글로벌 ESG 규제로 인한 경영 환경의 변화가 있다라는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ESRS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그것도 상당 부분 생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꼭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신 거면 느끼셨겠지만 결국은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기업들은 ESG 리스크 관리 체계 또는 ESG 경영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실제로 보여줄 수 없으면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ESG 생태계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뭐 결론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투자자, 뭐 위에 있는 고객사, 소비자 단체들이 과거에 뭐 이제 국내 법령에 더해서 뭐 외국법이나 국제규범 또는 법이 아니지만 여러 연성규범에 기초해서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고 오늘 논의하고 있는 뭐 생물 다양성 이슈도 그런 맥락에서 논의가 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항상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그래서 지금 생물 다양성 이슈를 예를 들자면 아니 그 전에 그 사실 생물 다양성보다 한 단계 빨리 논의된 것이 기후변화 이슈이고 또 기후변화가 어떻게 보면 ESG를 굉장히 힘을 받는 그냥 가장 큰 드라이브로 작용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기후변화가 사실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국내법으로 들어오기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3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뭐 97년 교토의정서, 그다음에 파리협정, 그다음에 유럽의 배출권 거래 법제. 어떻게 보면 그 3층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3층에 있는 연성규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가 논의가 되다가 2층에 있는 국제규범 외국법령, 국제적인 그 규범으로 논의가 되고 뭐 유럽을 중심으로 법이 들어지고 더 나아가 한국에 2015년인가요? 배출권 거래법이 들어와서 공의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에 대한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이제 ESG 그러니까 토픽이랄까요? 어젠다라는 것이 3층에 있는 연성규범 형식으로 논의가 되다가 2층, 1층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이고 생물 다양성 이슈도 지금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3층에 있는 연성규범 형식으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니까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요구하자라는 이야기들이 한참 논의가 됐고 근데 그것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생물 다양성 정말 중요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뭐 TCFDA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CSRD 이후에 CSRD라는 그 법령 내에서 ESRS라는 이제 공시 기준이 나오고 그 공시 기준 안에 생물 다양성이 딱 자리할 만큼 이미 2층으로 내려와 있고 사실은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 보면 한국은 이미 1층에 여러 가지 법들은 있습니다. 뭐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사실 그 법은 정부 규제로서 작용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생물 다양성 관련된 공시 또는 생물 다양성 관련된 공급망 실사 이런 측면에서 아직 국내법은 없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까 기후변화와 유사하게 1층에 해당하는 국내법들도 도입될 수 있다는 말씀도 간단히 들어봅니다. 또 두 번째 꼭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SG 규범이라는 것이 3층, 2층, 1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난 20년부터 21년까지는 주로 3층에 있는 연성 규범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됐어요. 뭐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별로 의무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데 최근에 2, 3년 동안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이것이 법령, 법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우리 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 공시 규제라는 것이 그러하고요. 또 공급망 관리라든지 인권 뭐 이런 실사 부분도 이제 법제로 들어오고 있고 뭐 CBAM 이런 것들은 또 너무나 중요해지고요. 이 부분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유는 왜 이렇게 난리냐? 사실은 쟤네는 무엇에 저렇게 꽂혀가지고 수많은 법령을 만들고 ESG로 달려가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은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계획이 있고 그 큰 그림 하에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 에서 피스 하나하나씩 지금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뭐 18년에 지속가능 금융 이행 계획을 만들고 19년에 유럽 그린딜이라는 걸 발표하고 그 이후에 Fit for 55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 그린딜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유럽이 달려가기 위해서 55가지의 영역 관련된 법령들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지금 차근차근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뭐 어쩌면 연성규범에서 출발해서 CSDD라는 공급망 실사 법제도 이미 만들었고요. 통과가 됐고 또 그 연동시켜서 의무 공시제도 또 이미 도입을 하고 텍사노미도 도입을 하고 이거는 하나의 일면을 보여드린 건데 이것들이 다 별개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시켜서 지금 법령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CSDD에 따라서 결과물을 공시해야 되는데 유럽 회사들은 CSRD에 따라서 공시를 하면 그걸 면제시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들 생각에는 이 지속 가능성, 그린 딜이라는 어젠더가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또는 적어도 불리하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 하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룰 세팅을 했을 때 유럽 사회가 적어도 불리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달려가고 있고요. 물론 그에 대해서 뭐 신제국주의다 뭐 다양한 평가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현재 그분들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분들이 달려가는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그 룰에 순응해야 되는 것이 또 이제 한국 기업들의 또 어려움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속 가능성 정보를 적시에 관리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뭐 다 이해하시죠? 유럽, 미국 이미 다 의무적인 법령들이 나와 있고요. 한국도 저도 이제 한국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만드는 곳에 전문위원을 참여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에 여러 의견 수렴한 것들 토대로 이제 KSSB 이제 기준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상장사 중심으로 언제부터 의무화 개시하겠다고 발표도 하겠죠. 지금 뭐 27년이다, 28년이다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가 보는 이제 흐름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지 않으면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뭐 많이 들으셨죠. 왼쪽 보시면 그 미국은 이미 뭐 그런 유사한 법령들이 있고요. 유럽은 어떻게 보면 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개별법으로 대응을 하다가 EU에서 같이 대응하자. 그래서 CSDD라는 걸 만들었고 제안을 했고 올해 5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티브에 따라서 이 베이스라인 삼아서 이 개별 멤버십 국가들이 기존의 법을 개정하든지 새로운 법을 만들든지 이행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2년 안에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유럽에 있는 큰 기업 또는 유럽에 상당한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non-EU 컴퍼니들은 그 기업, 자회사 그리고 공급망의 사업 활동을 인해서 인권 환경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실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예방하고 해결하고 그것이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되는 이 어떻게 보면 실사 정책 체계를 가져가야 되고 가져가지 않으면 큰 이제 페널티가 부과되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 인권 환경 리스크 중에 중요한 부분이 또 생물 다양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을 드렸고 뭐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개관은 뭐 앞에 논의가 다 됐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법조인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그 변호사니까 법적 쟁점이라고 했으니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얘기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니까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담인데 안 오시네요. 먼저 시간이 허용된 한도 내에서 할게요. 5시 되면 다 끝납니다. 예. 먼저 그 한국의 KSSB를 도입을 할 텐데 그 의무 공시를 도입할 텐데 이거를 법령 단계의 법정 공시로 할지 아니면 그냥 거래소 규정으로 하는 거래소 공시를 할지도 여전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정 공시로 한다면 대표적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이거는 이제 거래소 이제 규정으로 하는 건데 다릅니다. 이것처럼 뭐 결론적으로는 거래소 공시에 비해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 책임이 훨씬 무겁죠. 뭐 대표적으로 형사 책임 이슈도 보세요. 그다음에 민사 책임 이슈도 뭐 고의과실 입증 책임 전환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거래소 공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게 1차적인 반응이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여러 1년 동안 논의 과정을 보니까 흐름은 제가 느끼기에는 법정 공시가 좀 더 힘을 발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오히려 거래소 공시로 하면은 유리해 보이지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논의되는 게 이게 의무 공시를 하는데 우리가 의무 공시하면서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성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지만 예측 정보에 대한 측면, 질적인 평가, 뭐 정성 평가 이런 게 지표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실수할 수가 있고 물론 고의로 잘못하는 사람 있긴 하겠지만 있을 텐데 그것들을 면책시켜 주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면책이 되려면 그러니까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예측 가능하고 사업자들이 면책이 될 수 있지 그런 그 법령 단계가 아닌 곳에 면책 규정을 넣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까지 논의가 되면서 그러면 법정 공시로 가야 되나? 뭐 그런 상황들로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참고로 상임위원께서 발표 자료에서 가져온 겁니다. 공개된 자료니까요. 이분은 어떻게 제안했냐면 내가 보기엔 자본시장법에 현재 재무공시만 있는데 지속가능 공시를 규정에 추가하자. 그리고 시행령에는 공시 대상이 되는 법인을 지정을 하고 뭐 공시 기준을 어떤 기관이 정할지 지정하자라고 하면서 적용 범위는 상장 법인을 일부로 하자. 그리고 더 디테일한 건 시행령에 위임하고 공시 위치 준거 기준은 KSSB로 하고 면책 조항을 두자. 이미 자본시장을 보면 예측 정보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같은 그 결을 따라서 판단, 예측, 추정이 폭넓게 개입되기 때문에 ESG 공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사 책임을 면제시켜 주자라는 논의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올해 하반기에 한참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법률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꽤 이제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요거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시하면서 항상 중요성 평가 또는 중대성 평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중요성 평가라는 것은 수많은 지표 중에 우리 회사한테 중요하고 관련성 있는 거를 뽑아내서 공시하라로 하는 어떤 스크린 되는 하나의 이제 툴일 텐데 그 중요성 평가하고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본시장법에 사실 이런 개념의 중요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리적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적 맥락을 상당히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의 경우에는 제대로 공시해야 되고 공시할 때 장난치면 처벌돼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는 의문이 자본시장법상 이제 그 중요성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중 중요성 또는 중요성 개념이라는 것이 같은 레벨인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이슈 제기를 해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이제 중요성의 개념이 좀 더 좁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연장 시간인데 제가 그 결론 중심으로 던지고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는 ESG 법제 지금 대표적으로 ESG 법제라고 하면 삼총사죠. 의무공시제도, 그다음에 공급망 실사제도, 세 번째가 뭐 CBAM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법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본인들의 고객사로부터 상당한 경영 간섭을 받고요.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또 본인들도 살아나려면 밑에 있는 현역사들한테 상당한 정보를 요구하고 또는 감나라 배나라 경영 간섭을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갑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ESG 경영을 위한 갑질을 하는 거죠. 해야 될 텐데 그러게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는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갑질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다 갑질의 예시입니다. 그 법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않으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한국은 조금 더 특이하게도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중심으로 가불관계를 규율하는 엄격한 법령이 있다라는 이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협력사에 대해서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면 잘못하면 부당한 경영 간섭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 어떤 정보를 요구를 많이 할 텐데 그런 정보 중에 좀 과도하게 요구하면 경영상 정보 요구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기술 자료까지 요구한다 그러면 하도급법상 어마어마한 페널티가 부과되는 기술 자료 요구 행위로 성립할 수 있고요. 또 특히 CSDDD라는 이제 공급망 실사 법제를 보면 너희들이 실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협력사가 발견되면 도와주고 얼르고 달래고 교육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구제불능인 애들이 있으면 거래 관계를 종료하는 걸 고려해라라는 규정이 들어오거든요. 뭐 종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럽 법에서는. 그런데 한국 법에서는 죄송합니다. 그 협력사하고 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거 잘못하면 공정에 신고돼서 진짜 요즘 어린이들 말로 나락으로 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야라는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 이슈가 한국에서만 특이한 이슈입니까? 유럽에는 없어요?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유럽에는 이런 이슈들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공정거래법도 했던 이제 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특이하게 이런 갑을관계, 그러니까 거래상 지위가 있는 갑이 을한테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서구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에 따른 기업 간의 서로 계약의 문제로 봐요. 뭐 계약해서 힘 있는 애가 요구하고 서로 이제 프로젠 앤 컨즈를 따져가지고 계약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라는 건데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갑질 문화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정부가 나서야 된다,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에 엄청난 이제 규제들이 들어와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변태적인 상황인데 그 변태적인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충돌 문제들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공정위에서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 공정위한테 제소돼가지고 공정위가 처분 나오면 그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서 소송에서 판례로 나오면 이런 어디까지가 정당한 ESG 경영 활동이고 어디서부터가 부당한 공정거래법 위반인지가 이제 선이 그어질 텐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될 거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만 드려보고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별도로 강의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강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ESG를 잘못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실제 제가 21년도에 ESG를 처음 접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분쟁과 소송들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고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째, ESG와 관련된 이제 지속 가능성 관련된 정보를 제품 서비스 등의 표시 광고할 때 장난쳐서 처벌되는 규정들이 한국에도 있고 그런 분쟁들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한국의 공정위가 관할하는 표시광고법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해서 공시를 잘못하면 또 처벌받겠죠. 물론 한국은 지금은 법정 공시라든지 의무 공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개입되는 것보다는 유가증권 관련된 그 거래소 공시 규정이 개입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처벌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율공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시했는데 그 공시 내용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세 번째 또 분쟁이나 문제점들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요. ESG 요소와 관련해서 기업의 어떤 행동들이 불법 행위다라고 해서 소송 제기가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제가 사례는 좀 그냥 넘어가는 걸 하고 뭐 이런 사례죠.
이것만 말씀드려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아, 여기 없네요. 여기 없네. 네.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이런 법들이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애플과 같은 IT 업체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들이 뭐라고 제기했냐면, 미국에서는 일단 그 당시 어떤 법이 있었냐면, 직접적인 고용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제3자가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을 할 때 그걸 알고 동조하면 처벌받는 법령이 있었어요. 동조라는 게 영어로는 venture라는 이제 그 영어로 쓰는데 뭐 어쨌든 동조하면. 근데 원고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애플 니네가 봤더니 저기 그 아프리카에서 코발트를 사왔는데 그 코발트의 사업장 그 사업장에서 아동 노동이 됐더라. 그러면 그럼 너희들이 그 아동 노동을 알면서 그 어쨌든 불법적인 행동에 관여하고 그러니까 가담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 책임져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애플 측의 반론은 아니 일단 우리 그거 몰랐다. 그리고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그 현지 국가에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그게 위법이 아니었고, 우리는 사실은 그냥 별도의 사업자한테 정당하게 원료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한 것뿐인데 우리가 그거를 뭐 알았다든지 아니면 실수를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처벌받는 건 좀 과하지 않아? 이런 식의 이제 공방이 있었어요. 또는 유사한 소송이 저기 방글라데시에서 옷을 떼다가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리 팔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망고 뭐 이런 유사한 브랜드들. 근데 거기서도 너희들 왜 그 방글라데시에서 그런 인권 침해가 있었는데 그런 사업장에서 물건을 떼서 팔았느냐? 너희들 책임져. 이런 소송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몇 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소송 중에서는 법원에서 대부분 미국 법원에서 아니 그런 경우까지 피고 미국 기업한테 책임지는 건 좀 과한 것 같다라고 대부분 패소했어요. 패소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CSDDD라는 이제 지속 가능성 그 공급망 실사 법제 또는 프랑스, 독일 이런 법들이 최근에 그렇게 하라고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공급망의 리스크를 실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예방하고 공시하라는 것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에 기초해서 아마 소비자들 그 다음에 시민 단체를 포함한 많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소송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프랑스에서 토탈이라는 화학회사는 유사한 소송도 당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결국 정리하자면 1번, 2번, 3번 유형의 소송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고, 특히 공시를 잘못했을 때는 직접적으로는 2번 유형의 분쟁이나 소송을 당하지만 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런 공시, 보고서에 표시하는 것들이 이런 표시 광고 행위다라고 의율 해가지고 이쪽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또 입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시 관련해서도 1번 또는 2번 정도의 유형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응원해 주신 거에 힘을 받아서 이 케이스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ESG 정보들을 공시하다 보면은 기업들이 이제 맞닥뜨릴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뭐였냐면 제가 사안을 좀 각색해 볼게요. 아마 이제 엑슨모빌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의 이해관계자, 아마 뭐 주요한 투자자였겠죠. 주요한 투자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18년 케이스니까 아마 이게 벌어진 거는 17년, 16년, 15년 이때쯤에 벌어졌겠죠. 그리고 2015년에 파리 협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였을 것 같아요. 야, 전 세계적으로 파리 협정이 통과되고 글로벌리 기후변화 대응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탄소 중립이 지금 완전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것 같은데 엑스모빌 니네는 기름 팔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니네 그러면 니네 망하는 거 아니야? 니네 지속 가능해? 니네 파이낸셜 임팩트 없어? 니네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요구한 게 너희의 기후변화의 규제, 어떤 국제적인 트렌드 이런 규제로 인해서 당신네 사업에 끼칠 파이낸셜 임팩트를 계산해서 좀 보여줘, 공시해줘라고 아마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요구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한 사람들인데 이 기업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계속 그 모니터링 할 거니까요. 근데 아마도 이제 죄송합니다. 추측하기로는 이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마 CFO를 중심으로 TFT가 만들어졌겠죠. 어떻게 이거 우리가 숫자를 뭐 한국말로 치면 이쁘게 만들 거냐.
마사지 할 거야 말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판결문에 나온 이제 사실관계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나 추정이나 이런 것이 개입될 텐데 프락시 커스트라는 이제 개념이 관여가 됐는데 그거를 일부러 좀 낮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게 법원에서 밝혀졌고 그래서 아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향후에 우리 파이낸셜 임팩트가 뭐 2조입니다라는 게 그 원래 나와야 되는 수치인데 예를 들면 뭐 5천억 이렇게 나왔겠죠. 나오니까 그것들 알아낸 이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왜곡됐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공시 내용이 허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유럽에서 지금 나와 있는 ESRS 뭐 또는 ISSB 뭐 또 한국에서 만들어진 KSSB가 나오고 그에 맞춰서 공시를 하겠지만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무 정보와 달리 비재무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해서 공시할지가 기업들한테는 재량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할 텐데 그 고민들을 할 때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관행 수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소위 말하는 장난을 친다면 뭐 이런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법령도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것들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그 의무공시가 들어오기 전에 한참 전에 케이스긴 하지만 한번 가져오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네, 제가 뭐 준비한 건 훨씬 많고 예, 강의도 더 잘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한정되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마 시간이 우리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